안녕하세요. 정보기술과 AI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코로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절인데 다들 몸조심 하시고 생활 위생, 개인 위생들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할 거예요. 아마 2주차 수업에서 다 내용을 못 따라듣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에서의 주제는 디지털 혁명,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는데, 산업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 말 좀 어렵죠. 예, 그냥 우리 지난주에 워밍업이라고 그럴까요?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좀 해봅시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가 수렵이라든가 채집 활동을 하던 인류가 이제 농경사회로 정착을 하게 됐던 것이 우리가 그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농업산업을 우리 보통 1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와트의 증기기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계장치들이 만들어지면서 제조업이나 공업 쪽이 발달하게 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그런 일들을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토지라든가 뭐 사람의 노동력 그런 것들보다도 석유라든가 석탄 같은 자원들이 훨씬 더 중요시되고, 그리고 또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시되던 그런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 제조업이나 공업들을 우리 흔히 2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말쯤 돼서 이제 21세기 초까지 지금 우리까지 거의 성숙된 상태에 와 있는 이 상태를 우리 정보혁명 또는 정보화 사회, 그래서 정보혁명 3차 혁명이라고 부르고, 무형의 상품, 우리 서비스를 흔히 얘기를 하죠. 서비스 산업을 3차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어원이 왔다가 보면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상품 또는 서비스, 그런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무형의 상품들, 무형의 서비스들을 또 더 응용을 해서 여기에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 뭐 융합,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함께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산업혁명들인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류의 다양한 형태의 뭐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되고 재료가 되더라. 예전에 그 2차 산업혁명 때 석탄이나 석유가 그러하고, 또 1차 산업혁명 때 그러하고, 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넘어갈 때마다 이슈화되고 중요시되던 그러한 테마들이 있었을지, 4차 산업혁명에도 AI라든 것이, 빅데이터라든 것이 등등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척됐는지 대충 감이 오지만 많은 인프라들은 그 선진적인 형태로 앞에 순위에 놓여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소비 형태가 이루어져서 그건 좀 주의할 만하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는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이것을 산업화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들이, 젊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좀 이어서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좀 편안하게 앞에 들어가기도 전에 많이 하나라고 할 텐데, 우리 인터넷 강의 또 온라인 강의가 한지 벌써 한 3주째가 되어 가니까요.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40분 안에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막 얘기가 막 툭툭툭 들어왔다가 옆으로 쏙쏙쏙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가지 않고 천천하게 다지면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니까 뭐 20분씩 끊어서 두 번을 강의를 올리건 세 번을 올리건 우리 마음대로 정해진 바 없으니까 편하게 가자고요. 자,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학습하기 내용 본론입니다. 자, 디지털 혁명. 그 디지털 혁명의 기술적인 힘은 그럼 무엇에서 왔느냐? 일단
고도로 높은 산업화에서 왔었고, 그리고 운송수단 같이 인적인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형태의 자원이나 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발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이 빠질 수가 없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고도화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컴퓨터 과학기술의 발달.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거를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요. 이 두 가지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컴퓨터 기술 이 두 가지가 멱살 잡고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혁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기술적인 힘들은 크게 두 가지 또는 추가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럼 이런 시대를, 디지털 시대를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될 텐데, 우리 아주 쉽게 쓰는 용어들, 디지털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날로그의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 디지털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디지트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 이산적이다. 우리 사람의 손가락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산적이다, 붙어 있지 않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0, 1, 뭐 제 이름입니다만 1, 0 하는 식으로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컴퓨터에 어떤 이산적인 형태의 신호 또는 데이터로 저장될 때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쉽게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온도계를 본 적 있어요? 거기 수온이 들어가 있어서 빨간색 선이 쭉 올라가는, 그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처럼 1도면 1도, 0도면 0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온도가 딱딱딱딱 끊어지지 않죠. 그냥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아날로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계 같은 건 어때요? 1초, 2초 넘어갈 때 딱딱 끊어지면서 넘어간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구별해서 예를 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디지털의 개념으로 적용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아날로그적인 개념의 그러한 법칙들은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의 법칙들로 다시 덮여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용어가 무어라고 하는 무어의 법칙, 마이클 무어 마이클 무어의 법칙은 우리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 있어요. 고든 무어라고 하는 인텔사 아시죠? 인텔사의 설립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고든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했었던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컴퓨터의 속도가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마다 2배씩 빨라진다 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얘기한 것을 두고 우리는 무어의 법칙이다라고 해요. 디지털의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 기존의 아날로그 법칙에서는요, 뭔가 증가하려고 그러면 자원도 투입돼야 되고 시간도 소모돼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어떤 법칙처럼 2배씩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무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무어의 법칙 얘기는 우리 나중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디지털 혁명을 이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확산, 보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장 이것을 이끌어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도 거기에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컴퓨터의 발달이 그냥 뭐 소수 정도, 아주 우리 일반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컴퓨터가 한 대씩은 있을 텐데, 그 컴퓨터에 인터넷선을 좀 뽑아보고 무선을 끊어보세요. 그걸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뢰찾기 정도? 아니면은 뭐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 작성하는 정도?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게임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전부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게임이 대세이기도 하고, 하여튼간 이런 어떤 인터넷이 연결이 끊겨 있는 컴퓨터는 상상하기 어렵죠. 과거에는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의 사용이 이런 식으로 스탠드 얼론, 혼자 사용했었던 경우가 많아요. 개인들은.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의
참여를 가지고 오는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의 사용이 특정 계층이나 전문가 영역이 아니라 학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가장 촉매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아주 궁합을 잘 맞춘 그런 어떤 혁명의 그런 단초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거 점차 디지털 경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그러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겠네요. 그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기업보다 물건을 더 많이 팔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다른 기업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팔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일반인들이 참여하다가 또는 정부가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고 뭐 이렇게 덩달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터넷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기서 다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관심사가 기업이니까 기업들은 과거에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굴뚝기업이라 그래요. 굴뚝에 연기 나서 제조 공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굴뚝기업이라 그러는데 굴뚝기업들은 그냥 뭐 인터넷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뭐 인터넷에 관련되는 기업들은 주로 인터넷 연결 회사, 네트워크 회사, 컴퓨터 회사 뭐 이런 IT와 관련된 회사들만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기업들도 이 인터넷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인터넷에 의해서 기업의 체질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 책을 구입하러 요즘에는 어디 서점에 간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으로 생각이 될 거예요. 또 주변에 서점도 별로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서점들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나 봅시다. 교보문고에서 판매되는 책들의 매출 이 비중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눴을 때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 거의 90% 이상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을 판매하는 그런 서점인 교보문고는 과거에는 그냥 책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책을 좀 보기도 하고 또 구입도 하게 되고 일종의 인터넷 기업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기업이었었어요. 책판은. 근데 이걸 배송을 하게 되고 배송 과정에서 또 유통 과정에서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변질이 일어나지 않는 규격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품이란 말이에요. 과일이나 아니면은 뭐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배송하게 되면 상한다던가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되지만 책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주 쉽게 온라인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 기업이었던 교보문고는 이제는 온라인 기업으로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아주 인터넷화가 되어져 있는 전통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전통 기업이 온라인화 되어서 인터넷 때문에 체질이 변화되어 가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영화 트랜스포머라고 보셨죠? 보시면 트럭이 로봇으로 변신해서 트랜스포머인 겁니다. 모습을 변환시킨다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기업에 가지고 있었던 성격을 인터넷화 시켜버리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 이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터넷 환경은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편익들을 가져다 주죠. 예를 들어서 정보가 비대칭인 상태에서 상점의 주인이 또는 판매자가 이 물건 가격은 뭐 10,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인지 믿어야 되지만 검색해봐요. 이거 10,000원 아닌데 옆에 가게에서는 이거 8,000원에 팔던데 하는 식으로 정보의 어떤 비대칭이 대등해지면서 소비자의 어떤 편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체질을 바꿔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원료라든가 원자재 가지고 올 때 근처에서 늘상 거래하던 기업들은 나한테 폭리를 취한다든가 단가를 자꾸 올려가지고서 비용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 소비자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외국에서 원료를 들어오면 3분의 1 가격으로 원료를 들어와서 훨씬 이익을 늘릴 수 있고, 또는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혁명에서의 인터넷의 역할은요, 90년대 중후반에 등장했었던 인터넷의 역할은 전자, 상거래, 또 어떤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경제 구조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변화까지도 불러오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빅뱅의 역할,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저기, 계좌번호로 어디 누군가에게 부조금, 누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부조금, 축의금 뭐 주는 것들을 과거에는 계좌이체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현금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현금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불손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는데 온라인으로 보내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올드한 인식들이 이제는 아주 일상적이 됐죠. 저쪽 부산에서 누가 상을 당했어요. 못 가지만 갔다 오게 되면 오히려 교통비가 더 많이 시간이 낭비되니까 그냥 이걸로 카카오톡으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아주 손바닥 안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전통 같은 것들, 아니면은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같은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거부감 없이 이제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한 지가 때문에 아주 생활 속에서 우리 사용자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인터넷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아까 잠깐 살펴보다 말았는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개념은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저장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과 1을 바탕으로 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진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닳지 않는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닳아요. 낡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를 접으면 펼쳤을 때 자국이 남죠. 이 다른 거예요. 아날로그는. 근데 여러분들 파일 압축해 보셨어요? 그리고 압축된 것을 다시 해제했을 때 원본과 그리고 압축됐을 때의 파일이 다릅니까? 똑같죠. 디지털은 닳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근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상품을 개발할 때, 근데 두 번째부터는 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포토샵으로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막 그렸어요. 그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 그림 그리는 일이 간단하죠. 카피, 페이스트, 복사하기라면 두 번째부터는 거의 품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날로그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 가지고 몇 시간을 그려서 그림을 종이 위에 그렸어요.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그림을 그리려면 똑같이 그리기도 힘들 뿐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비용과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포토샵 구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간단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디지털제 보면은 무어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건 아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이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의 규모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옛날 자료기는 해요. 근데 요즘의 자료도 잘 보여드릴 건데, 일단 2001년도,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아주 옛날 입니다. 이 당시에 GM사, 제너럴 모터스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판매하고 있죠. 종업원이 60만 명이었어요. 이 기업의 가치가 524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왜 2001년도를 얘기하는지가 중요한데, 인터넷이 막 등장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는 거죠. 2001년도면. 그리고 두 번째, 1만 명 정도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AOL.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될까요? 뭐, 요 회사는 인터넷 연결시켜주고, 뭐, SK텔레콤 정도? 근데 SK텔레콤이라고 보기엔 좀 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뭐, 네이트 정도? 그러니까 뭐 검색도 하고요. 인터넷 연결 서비스도 하고, 하여튼 이 통신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가치가 664억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보다, 종업원이 60배나 많은 회사보다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종업원이 673명 정도밖에 없었던 야후. 우리나라는 야후가 철수했죠. 한 2006년인가 5년인가 철수했어요. 우리나라의 검색 시장에 들어왔었다가 쫓겨났는데 뭐 장사가 안 됐어. 네이버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 야후가 당시에는 뭐 알타비스타라든가 당시에 구글 없었어요. 알타비스타라든가 야후라든가 뭐 라이코스라든가 뭐 이런 검색 시장이 춘추 전국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야후가 1등이었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73억 달러. 와우. 고작 종업원이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거대 전통 있는 60만 명이나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GM사보다 무려 몇십억 달러가 더 비싸다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인터넷 관련 기업, 또 디지털 기업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훨씬 더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가치라는 거죠. 원래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인 거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라든가 포항자치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높은 기업들이 왜 비싸요? 회사가 좋아서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된 총합적인 미래 가치가 바로 주식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기업과 디지털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는 거의 비슷하게 또는 더 높게 디지털 기업이 평가가 되었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평가된 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가치는 높게 평가받았는데, 투자자들, 주식 가지고 있는 이런 주주들에게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 뭔가 한다고 하고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뭐 부풀려 놨고 했는데, 그래서 기업의 가치도 높지만 주주들에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장 손에 주식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배당금 같은 회사 주인으로서의 어떤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거죠.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닷컴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닷컴 버블. 거품이 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에 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업들에게 가치는 높게 평가받지만 수익을 벌어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공허했었던 그런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속가진 다음에 남은 기업들이 다시 지금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로 살아남아서 2세대,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런 인터넷 기업들의 고평가, 거품들을 우리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최근의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지털 경제에 비교해서 제가 가장 최신의 자료로 올해 2020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애플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1조 4,200만 달러. 자, 감이 안 오시죠?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한 1,600조 정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돼요. 무려 우리나라의 1년 예산만큼보다 한 두세 배 가까이 넘는 그러한 기업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가치가 1조 4천만 달러 비슷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삼성전자의 가치가 가장 높아요. 근데 이 가치가 한 360조 정도 됩니다. 근데 2위 하이닉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삼성전자는 그만큼 볼륨이 좀 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그렇다면 완전하게 인터넷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뭐 제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조도 하고 소프트 기업도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의 인터넷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제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인터넷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지는 기업은 네이버 한 25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이게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뭐 조 단위를 여러 번 본 적 있어요? 본 적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높은 건지 알 수가 있죠. 특히 네이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네이버의 상품은 결국 모니터 안에서 보게 되는 네이버라는 그러한 기업의 무형의 상품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무형의 상품인 네이버가 25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실물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그러한 기업들보다 IT, 인터넷, 또 PC 등등 이런 식의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받고 있더라. 참고로 전 세계 시가총액도 한번 같이 찾아봤습니다. 1위는 애플,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아마존, 4위는 구글, 그리고 5위는 페이스북, 6위는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중국에 있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저도 잘 이용하는데 알리바바는 마치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위에 보시면 제가 6위까지 뽑아봤는데 6위까지는 거의 다 IT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IT 기업. 밑에 있는 7위부터 8위, 9위, 10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기업이죠. 금융회사 아니면은 제조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위권에 랭크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 관련 경제와 연관되어져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디지털 경제가 이미 성큼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과 산업 구조의 변화 의미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이비즈니스 기반의 새로운 상거래 방식의 출현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빅뱅 그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정보기술과 AI 얘기하면서 왜 인터넷 얘기만 먼저 계속 노래 부르느냐 할 텐데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 같은 것들을 공부하려고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이 산업 구조를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회, 뭐 산업, 정부 모든 재반 분야에서 에브리띵 뭐든지 다 변화시킬 것이고 경영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존의 올드한 법칙들을 다 무용지물화 시킬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틀렸느냐? 이것을 맹신하거나 인터넷을 맹신하거나 인터넷에 너무나 치우친 몰입하는 편향된 그러한 산업 구조를 변화를 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의 고유한 영역이 있고요. 온라인은 또 온라인으로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보완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이익이 된다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하더라도 이 두 개를 하나를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갖다가 외면하거나 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일지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기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 실현 가능한 인터넷 전략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인터넷이 가져오게 되는 여러 가지 편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인터넷이 기업에서 처음 활용된 것이 언제쯤일까요? 인터넷이 처음으로 기업에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됐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 중반쯤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에게 보급되기 막 시작하던 시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케팅이에요. 처음부터 물건을 팔 수는 없으니까 홍보를 하자. 그래서 알리자. 나의 물건을,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자. 또는 기업의 존재를 알리자. 마케팅의 근원적인 역할이죠. 홍보라고 하는 거. 상품을 알리는 거, 기업을 알리는 거. 그래야 구입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정보 제공이 처음 시작됐죠. 인터넷 통해서. 물건을 거래한다는 것은 인터넷 통해서 거래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 물건을 발송을 하고 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굴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물론 텔레뱅킹이라든가 TV, 홈쇼핑 같은 것도 발달했지만 인터넷은 대단히 조금은 새롭게 등장한 채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1990년대에 중반쯤 됐었을 때에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찍었을 때 지금은 더 잘 나가죠. 그때 이후로. 그래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소니의 워크맨 같은 것들로 거의 일본의 앞마당이 되어 있었던 미국이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잃어갔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이 시절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막 회복되는 시절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 자,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좀 지치시기도 할 테고 잠깐 쉬었다가 물 마시고 오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